예, 이번 시간에는 1920년대 이후, 1940년 이후부터 유럽 국가, 주요 국가들의 헌법의 변화 상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굉장히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데, 먼저 영국 헌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하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것이 이제 저번에 말했다시피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의 모델 국가죠. 그래서 이 국회의 입법부가 강한 그러한 정부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영국 의회의 역사적 발전을 보면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에 의회 내의 국왕이라는 그 주권, 국왕의 주권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실질 권한이 국회의 주권, 국왕의 주권에서 국회의 주권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회 내부의 하원의원 선거권, 이 하원의원 선거권의 확대, 그 다음에 상원의 실질적 권한의 약화, 상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영국의 헌법사에서 볼 수 있어요. 법적인 주권은 국회에 있지만 정치적인 주권은 선거민에게 부여되고 있는 그러한 영국의 현실이었습니다. 현재 영국 하원의원은요, 하원의원 선거는 18세 이상의 성년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보통 선거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하여튼 이 18세 이상의 성년자에게 선거권이 되는 보통 선거권. 이건 영국의 하원의원 선거입니다. 이 하원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귀족은 선거권은 없습니다. 자귀를 포기하는 경우에 선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957년 흉 백작이 자귀를 포기함으로써 이 수상이 되는데, 수상이 하원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원의원의 임기는 5년입니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5년인데 이 5년이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해산되는 경우는 3년 반만 했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5년 정도를 할 수 있지만 의회가 해산된다? 그러면 그 이내로 단축이 된다. 현재 그래서 영국의 하원 의원 수는 몇 명이냐? 의석은 650석입니다. 650석. 많죠? 이게 우리에 비하면 300석, 우리는 국회의원 300석이니까 650석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650석이 어떻게 분배가 되냐면 잉글랜드가 533석을 가지고 있고 웨일스가 40석을 가집니다. 스코틀랜드가 59석을 가지고 북아일랜드가 18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까지 합쳐서 650석을 전체 하원의원 의석이 됩니다. 하원의원 선거 방식은 영국형 소선거구제 하에서 상대 다수 대표제, 그러니까 거의 그 선거구에 한 명 정도, 한 명만 뽑히는 거죠. 하원의장은 누구냐? 전통적으로 높은 권위를 지니기 때문에 하원의장은 이 반대당의 의견을 청취해서 선출하지만 보통 하원의장은 다수당의 당수가 되는 거죠. 하원의장의 선거구에는 원래 반대당의 후보자를 출마시킬 수 없다는 관행도 있었지만 현재 그 관행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원제이기 때문에 영국은 상원과 하원 이 두 개의 양원이 있는데 이 양원 중에 어디가 우위입니까? 하원의 우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원의 우위성 이것이 거의 실질적으로 계속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교과서하고 좀 수정해야 되는데 상원의 권한과 관련해서 현재 상원 의원이 영국은 몇 명이냐면
435명입니다. 영국의 상원의원은 435명입니다. 상원의원의 구성은 세습 귀족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스코틀랜드의 귀족, 그 다음에 아일랜드 귀족을 대표하는 종신 귀족, 생존자 성직 귀족, 그 다음에 일대 안에서 귀족이 된 11명 이하의 상고 재판관, 뭐 이런 귀족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58년 일대 귀족법 제정 이후에 여성이 귀족원 의원으로 되는 경우도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 상원의 의장은 누구냐? 상원의 의장은 대법관이 됩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영국의 좀 특이한 제도가, 영국의 독특한 제도가 상원이요, 상고재판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원래 상원은 마그나 카르타에서 확립된 동료에 의한 재판 원칙에 따라서 귀족의 반역죄라든가 중재에 관한 1심이자 종심 재판소였는데 그 권한은 1948년에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원은 하원에 의해서 탄핵소추가 발의돼서 탄핵 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원이. 내각이 직접 하원의 정책 책임을 진다는 의원내각제의 메커니즘에 따라 이 탄핵 재판권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상원은 현재도 민사, 형사, 상고 관할권을 가지고 상고재판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이제 상고에는 공소심 재판소 또는 상원 스스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원이 사용하는 재판에는 상고재판소에서 일대 귀족을 받은 상원의원, 대법관, 현행 또는 이전의 사법 고관들이 귀족만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이제 선거제도를 보겠습니다. 선거제도. 영국의 선거제도는 많이 개정됐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1832년에 제1차 선거법 개정이 있고 계속적으로 선거권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 주요한 특징은 이겁니다. 첫째, 영국의 선거권은 계속 확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에 세 차례에 걸친 선거법 개정으로 사실상 남자의 보통 선거권이 선거제도가 가능하게 됐고 20세기 들어서는 1918년 21세 이상의 성년자에 대한 남자의 보통 선거권이 확립이 됐습니다. 인정이 됐습니다. 또한 일정한 조건 하에서 30세 이상의 여성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 후 1928년에 들어서서 부인의 참정권이 인정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 1948년에는 복수 선거권 제도가 폐지되고 거주하는 선거구 이외에 사실상 토지가 억을 점유하고 있는 자의 이른바 사업소 투표권이라든가 특정 대학 졸업자가 각각의 그 대학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하여튼 그럼으로써 선거권이 확대가 되는 이 보통선거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국의 선거제도의 특징은 유권자 수에 근거해서 의석 배분의 적정화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그게 1832년에 선거법 개정 이후에 유권자 수에 비례해서 의석 배분의 적정화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1885년에 의석 재분배법 이후 오늘날까지 적정한 의석 배분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1944년 하원 의석 배분법에 의해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및 북아일랜드 4개 지역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3년 내지 7년의 기간마다 유권자 수와 의석 배분의 균형에 관해 점검을 하고 의회에 보정하도록 권고를 하는 그러한 권한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그러한 기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영국의 선거제도의 특징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 1883년 부패방지법 이후에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는데
그래서 선거 매수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선거운동 보통 호별 방문을 기준으로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행정부, 영국의 행정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국은 독특하게 국왕이 아주 큰 국왕이 있는데 이 국왕은 오늘날 입법권 및 사법권을 사실상 상실하고 있어요. 입법권, 뭐 사법권 이런 건 없어요. 근데 행정권의 대부분을 내각에 또 이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예혁명 이후에 의회 내의 국왕이 입법권을 가졌다는 것은 거의 뭐 명목적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의회 중에 하원의 의사의 근거에서만 법률이 제정되기 때문에 이 국왕이 실질적인 입법권은 없다. 재판도 명목상 국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데 형사사건에서도 소추도 국왕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그러나 1701년 왕위 계승법에 의해서 재판관은 전과가 없는 한 그 직을 가질 수 있고 왕위 계승법에 의해서 승인되어 있는 양원의 기초에서 국왕의 재판관 파면권도 1830년 한 번 발동되고 그 다음에 발동된 적이 없습니다. 행정권과 관련해서 이론주의형 의원내각제하에서 내각에게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권의 영역에서는 약간의 국왕의 재량권 행사의 여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만약 선거 결과 다수당이 된 정당의 당수를 국왕이 수상위에 임명해야 되는 것은 확립된 헌법 관습입니다. 절대 다수를 획득한 정당이 없는 경우 또는 사정상 다수당 수상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새로운 수상 임명에 대해서 국왕의 임명 재량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엘리자베스 2세가 보상 장로의 조언에 근거해서 선택한 경우도 있고 여왕은 친정부적인 결단을 했던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왕은 실질적 통치의 실권에서 벗어나 있지만 그동안 세계에는 5인의 왕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는 5인의 왕이 있지만 트럼프 카드와 영국 국왕 이렇게 5개의 왕이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국왕은 아주 큰 권위와 안정적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국 헌법을 관찰해 보면 이 입헌군주제에서 이 구체제와 민주주의 선거제와의 어떤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예컨대 영국의 법적 사고에서는 국왕에게 법인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법적 주체에서 국가라는 관념이 등장하는 대신에 국왕이 등장합니다. 국왕이 법인격이 있는 주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법적으로 국가의 재산 내지 수입은 국왕의 재산 내지 수입으로 인정되고 국가의 법률은 의회의 조건과 승인을 얻어서 법률로 제정됩니다. 또한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은 국왕의 신민이 되며 각각의 지위를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는 국민의 지위가 법적으로 국왕이 소유하는 토지를 부여받는 자로 인정되는 것이죠. 국왕이 모든 법적인 이 지위를 인정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시스템입니다. 영국의 정부를 보겠습니다. 영국은 국왕을 보좌하는 대신이 있고 동료 중에 수석인 이 대신의 동료 중인 수석으로서 수상을 뽑습니다. 또 수상이 임명되고 행정권이 국왕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내각으로 옮겨졌습니다. 영국에서는 내각의 의회 그리고 의회만의 내각이 의회에 대한 연대적 정책 책임 이것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내각에서 의회가 나오고 또 내각은 의회에 대해서만 연대적 정치 책임을 묻고 지고 이런 형태를 택하고 있다. 형식상으로
수상이요. 법률상 관직으로 최초로 승인 내용은 1937년에 국왕의 대신에 관한 법률에서부터입니다. 실질상으로 내각 내부에서 수상의 권한은 이보다 훨씬 앞서 확립되어 있습니다. 하원 다수당의 당수가 국왕에 의해서 수상으로 임명되고, 수상의 요청에 의해서 국왕이 대신을 임명하고, 수상은 대신을 파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내 규율이 엄격한 양대 정당제 하에서 국민에 의해서 하원 선거의 결과 자동적으로 정권이 장래를 향해서 결정되네. 사실상 그 국왕에 의해서 임명된 수상은 자신의 대신들을 효과적으로 복종시킴으로써 충분한 권위를 가질 수 있었고, 수상이 대신 파면권 행사함으로써 그 권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대신의 그 수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 대신들 전부가 내각이 되는 건 또 아니에요. 내각 내부의 대신과 내각 외부의 대신에 보면은 수상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또 내각 외부의 대신 이외에 장관이나 차관에 임명되는 자를 포함하면 정부 구성은 약 100명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각은 20명 내외로 구성됩니다. 내각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등 최종 결정을 한다든가, 의회 통제하에서 행하는 행정 전반의 감독, 또 각 성의 연락 조정 등을 임무로 하는데, 해상권 등 주요 권한이 내각의 권한에서 수상의 권한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내각 내부 또는 내각 외부를 불문하고 대신은 양원의 어느 쪽이든 의석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수상은 어디에 의석을 갖고 있냐면 하원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하원 의원이죠. 그게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영국의 의원 내각제 형태를, 내각제임제 형태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랑스도 참 재밌는 국가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시스템과는 다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의 대표적인 영국, 그 다음에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프랑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같은 유럽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프랑스 헌법을 가보면 이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부터 보시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에 프랑스는 어디에 점령을 받았냐면 독일에 점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등장한 사람이, 그때 이제 독일에 점령을 받은 프랑스 정권은 누구냐? 비시라는 VICHY, 비시라는 괴뢰 정부가 성립되고, 이게 BC 괴뢰 정부가 1940년부터 1944년까지인데,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6년 10월에 새로이 제정된 헌법은 그때 누가 중심이 되냐면 임시정부의 수반이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드골이 이제 임시정부 수반이었는데, 드골이 아무리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원 내각제 헌법을 유지했습니다. 그게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국민의회와 공화국 평의회 양원제도로서 5년 임기에, 의회는 5년 임기에 직선 의원으로 구성된 국민의회가 공화국 평의회를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4공화국 헌법은 프랑스 제3공화국과 유사하게 강한 의회, 약한 정부의 형식으로 헌정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부가 약하니까 정부의 불안정성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이 드골이 이제 개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을 보시겠습니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요, 프랑스는
지금도 제5공화국 헌법이 효력이 발휘되고 있는데 이 헌법은 1958년에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프랑스 제3공화국, 제4공화국의 약한 정부, 약한 내각 체제를 강한 정부 체제로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4공화국의 의원 내각제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드골이 집권을 하자마자 대통령 권한을 강화시키는 헌법인 드골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 헌법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드골 헌법의 특징은 지금까지 간선제였던 대통령을 국민 직선제로 선출하고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을 금지시켜서 전통적인 대통령제 형태를 띄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원 집정부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의 강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회 권한을 축소하려고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에서 1789년 대혁명 이래 국민 주권을 준수하려는 취지가 선언되어 있으나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총리 및 강요를 임면하고 의회 성립 1년 후에는 의회의 해산권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법률안에 대해서 국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중요한 안건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군의 최고사령관을 겸하고 비상사태 시에는 필요한 여러 조치를 취하는 특별 권한이 부여되는 등 미국 대통령과 비교하여 보아도 그 권한이 매우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구체적으로 프랑스 5공화국 대통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요 보통 직접 선거를 통해서 5년 임기로 선출됩니다. 원래 간접 선거에서 선출되던 것을 대통령의 민족 정당성 강화하기 위해서 1962년 개헌해서 직접 선거로 변경했습니다. 2003년 개헌으로 7년 임기를 5년 임기로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달리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서 대통령이 절대 다수의 유효 투표를 얻지 못한 경우는 2차 투표에서 1차 투표 상위 두 후보자만을 가지고 선거를 다시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는 국민투표 부의권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투표 부의권은 제3공화국, 제4공화국에 없었던 것으로 대통령이 의회를 통하지 않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직접 국가의 중요 정책이나 법률에 대해 국민에게 가부를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드골은 국민투표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요. 자신의 정치 입지를 다지며 동시에 대통령 권한을 강화시켰습니다. 드골은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투표를 실시한 1961년 1월 알제리 자치에 관한 국민투표, 1962년 4월 에비앙 협정 동의에 관한 국민투표, 1962년 10월 대통령 직선제에 관한 국민투표, 1969년 4월 지방자치제 창설과 상원 계획에 관한 국민투표입니다. 드골은 1969년 국민투표에서 불의되자 대통령직을 사임하기까지 합니다. 대통령은 프랑스 대통령은 의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수상과 양원 의장의 의견만 구하면 어떠한 조건 없이 의회 해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을 갖고 있는 강력한 권한이죠. 그리고 대통령은 이 하원 해산권을 바탕으로서 자신과 다른 정파가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의회를 해산시켜서 자신과 같은 정파가 의회 다수파가 되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권한이죠. 그래서 제5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비상조치권을 부여하여 공화국 제도,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제협약의 집행이 중대고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경우, 또 헌법상 공권력의 정상 기능이 중단된 경우에는 대통령은 수상, 양원, 각 의장 및
헌법위원회 공식적인 자문을 거친 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비상조치권은 드골에 의하여 강력히 요구되어 마침내 헌법에 수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상조치권의 헌법 편입 시에 비상조치권이 헌법을 합법적으로 파기할 우려가 크다는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프랑스 헌법에서는 현실에서는 드골에 의해 1960년 알제리 사태와 같은 비상조치권이 행사된 후에는 한 번도 행사되지 않음으로써 제도적 문제가 있지만 헌법적 현실에서는 크게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프랑스 대통령은 수상을 임명하고 군을 통수하며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는 등의 외교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프랑스 수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프랑스 수상은요. 행정부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수상이 이 행정부를 지휘합니다. 행정부의 수사는 대통령이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 아니라 수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에서 특별히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하지 아니한 행정부의 권한은 모두 수상에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요는 장관이죠. 행정부의 장관은 수상의 재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의원직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죠. 이 점이 의원만이 정부의 강요가 될 수 있는 의원 내각제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수상과 강요에 대하여 의회는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대통령이 수상을 임명하기는 하지만 의회는 언제든지 불신임권을 행사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의회의 다수파에 의해서 지지받는 수상을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렇죠? 이와 같이 대통령이 국민 투표 부의권, 비상조치권, 의회 해상권 외에도 일상적인 국방, 외교에 관한 권한을 가짐에도 행정부 수반은 수상이 되고 수상은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를 반대통령제 또는 이원정부제라고도 합니다. 이런 형태 하에서 대통령과 수상이 같은 정당 또는 같은 정파에서 나온다면 큰 정치 문제가 없지만 만약 서로 대통령과 수상이 다른 정당, 다른 정파에서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통령과 수상이 다른 정당 또는 다른 정파일 경우 이러한 정부 형태를 뭐라고 하냐? 동거정부라고 합니다. 동거정부. 동거정부는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프랑스 의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프랑스 의회는요, 영국과 마찬가지로 이 양원제, 상원과 하원을 갖고 있습니다. 양원제도입니다. 그 하원의원은 직접 선거로, 상원의원은 간접 선거로 선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하원의원을 국민의회라고 하는데 프랑스 국민의회는 현재 577명의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원의원의 임기는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하원의원의 피선거권은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의 프랑스 국민이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프랑스 상원의원의 피선거권은 어떠냐? 프랑스 상원의원 수는 총 348명으로 되어 있고 상원의원은 간접 선거로 선출하고 임기는 6년으로 매 3년마다 부분 선거를 해서 의원 정수 2분의 1씩을 계산합니다. 348명이니까 그 반 정도를 3년마다 개선한다는 거죠. 그리고 임기는 6년입니다. 그러니까 상원의원은 선거인단을 뽑아서 선거인단을 통해서 간접 선거를 하는데 선거인단 수는 총 16만 2천 명,
부분 선거 시에는 한 8만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누구냐? 시의회 의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프랑스 상원의원의 피선거권은 24세 이상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프랑스인이 피선거권자가 됩니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쵸? 예. 2008년에 프랑스 제5공화헌법을 한번 대대적으로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대적으로 개정한 적이 있는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프랑스 대통령 임기를 중임제, 그러니까 임기 5년 연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이러한 제한 형태로 해놨다는 것이고 대통령 수장과의 권한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겠다는 점입니다. 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으로 가겠습니다. 바이마르 헌법. 독일의 바이마르, 이건 독일 제국에서 독일 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으로 몰락하고 1918년에 사회민주당의 샤이데만이 공화국을 공포합니다. 군부와 손잡은 이 3인당은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고 1919년 1월 19일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제헌의회 선거를 치러서 선거에 승리함으로써 이 3인당과 중앙당, 좌파 독일 민주당, 연정 세력의 전체 투표의 76%를 차지합니다. 이 제헌의회는 1919년 7월 31일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하는데요. 이 헌법에 입각한 독일 국가를 바이마르 공화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전쟁에 승리한 연합국은 이 패전국 독일에게 강화 제국을 요구합니다. 이 조약 이름이 일명 베르사유 조약이죠.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새로운 정치 주도 세력으로 등장한 민주적인 정치가들은 전쟁의 책임을 군부와 옛 지도층에게 둘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 주도 세력들은 베르사유 조약에 직접 서명해야 하는 책임을 떠맡았습니다. 이것이 군부와 옛 지도층을 독일 내부에서 증오의 대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은 내부의 분열이 극심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건설은 전쟁과 혁명의 와중에 무너진 제국을 개선하는 시도였지만 독일 역사는 처음으로 합법적인 절차에서 공화정과 민주주의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합법적인 절차에서 공화정이 생긴 겁니다. 공화국이 생긴 겁니다. 바이마르 헌법의 이반자들과 바이마르 공화국의 지도자들은 현실 정치란 틀 안에서 이성적인 헌법을 제정하고자 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건설은 군주정에서 공화정으로, 관료제 국가에서 의회 민주주의 국가, 독일어권 영방국가의 연합에서 하나의 단일 국가로 이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재정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 제1차 세계대전이 초기 예상과는 장기적으로 접어들고 경제난이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국내적 소유가 확산자, 독일 황제와 정부는 보다 큰 군사적 승리를 거둬 국내를 안전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노선 갈등, 내분 시당, 좌파는 견제 세력이 되지 못하고 독일 조국당의 지지를 받고 있던 군부는 서유럽 열강들의 휴전을 거부한 채 볼셰비키 혁명에 직면한 러시아의 차르와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통해서 단독 강화를 맺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이에 반발하여 독일과 소련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고 1918년 여름 전쟁의 패배가 점차 가시화되어 가서 독일 군부는 민간 행정부의 권력을 넘길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부는 독일 내의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들의 들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이런 신화를 유포시키고 더불어 국내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막스 폰 바덴 내각하에서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약간 때늦은 개혁 시도는 오히려 혁명 세력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결국 종전을 바로 앞두고 독일 전체에서 일어난 병사와 노동자들의 혁명에 의해서 제국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막스 폰 바덴 수상은 황제의 폐위를 단호하게 요구했고 3인당 지도자 프리드리히 에버트를 수상으로 지명하고
황제 퇴위를 선언합니다. 이는 본래 황제가 지명하던 수상을 황제의 부재로 인해서 수상이 직접 후임자를 지명하게 된 비헌법적 사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비렐렘 2세는 네덜란드를 피신하고 1918년 11월 9일 우파 3인당의 필립 샤이데만은 공화국을 선포합니다. 이 공화국 선포를 주도했던 바이마르 공화국 선포를 주도했던 사회민주당 샤이데만과 신임 수상 에버트는 전국 안정을 위해서도 군부의 지지를 획득하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에버트는 사회민주당의 다른 급진적인 정파들을 포괄한 민족 대표자 회의를 구성하면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미 만연한 파업과 시위를 조정하고 전후 재건을 주도할 정부가 필요했기 때문에 국가 건설을 위임받은 사회민주당과 중도파들은 각 정파의 이익을 절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지만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에 고무된 급진파가 군대개혁, 생산수단의 사회화 등 혁명적 조치를 주장함에 따라서 사회민주당은 SPD죠. 군부를 비롯한 구엘리트층과 연합해서 급진파를 배제시킵니다. 군부의 새로운 지도로 등장한 그레너도 혁명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에버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에버트-그레너 협약이라고 합니다. 에버트가 주장한 의회 민주주의적 혁명의 완성을 위한 재헌 의회 구성이 시급한 문제였으나 사회민주당은 보다 광범위한 개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급진적인 스파르타쿠스단이 사회민주당 주도의 개혁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1918년 12월 정부는 스파르타쿠스단이 주도한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게 되었고 이 스파르타쿠스단으로 하여금 더욱더 급진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쿠스단이 1919년 1월 2일 사회민주당에서 분리하여 독일 공산당을 창당하고 베를린에서 폭동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파르타쿠스단은 반란은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그래서 이제 의회 민주주의를 기초해서 공화국을 수립한다는 에버트의 구상이 실현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바이마르 헌법의 정부 초안에는요, 자유주의 좌파성의 국법학자 프로이스가 주도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스는 개별 기본권 조항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부여하지 않았던 당시의 주류 헌법학자 이론에 근거해 자세한 기본권 조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프로이스가 주도한 헌법 초안에 대해서 정치권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특히 에버트는 기본권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민주주의를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초안은 이후 독일 국가의 대표회의를 거치면 최종적인 정부 초안으로 다듬어져서 헌법제정회의에 제출됐습니다. 모두 11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정부 초안은 13개 기본권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본권들의 대부분은 평등권,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입헌주의적 자유권들이 아주 규정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헌법제정의회는 28인의 의원이 참여하는 헌법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초안의 심의를 맡았습니다. 헌법위원회는 1919년 3월부터 6월까지 활동하면서 특히 기본권 부분에 전면적인 수정을 가해서 13개의 기본권 조항을 둔 정부 초안이 최종적으로 57개의 기본권 조항으로 증가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정부의 헌법 초안을 재구성할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4인으로 14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주도했던 것은 바로 뮌헨대학 교수인 바이런 국민당 소속이었던 바이얼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 논의한 후에 기본권은 헌법위원회에 다시 논의돼서 본회의에서 수정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제정회의가 1919년 7월 31일 바이마르 헌법을 가결하고 대통령이 1919년 8월 11일 서명해서 8월 14일 바이마르 헌법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인당의 필립 샤이데만이 수상이 되고 프리디 에버트는 국민의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이 바이마르 헌법의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마르 헌법은요, 헌법 제2장에 독일의 기본권과 기본 의무, 이렇게 하고, 개인의 평등권, 거주 이전의 자유,
소수 언어의 보호, 인격의 자유, 주거의 불가침, 형벌 소급, 통신의 비밀,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뭐 여러가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사항, 집회결사의 자유, 처목과 선거권, 공무단위권, 병역 의무 등을 규정했습니다. 종교와 종교단체, 또 교육과 학교, 경제생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바이마르 보면 4개의 제국기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국의회가 있고 제국참의회가 있고 제국정부가 있고 제국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이마르헌법에 대해서 헌법과 공화국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이 전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승전국들에 의해서 독일이 어떤 종속되는 상황에서 전후의 혼란, 경제적 불안, 외교적 열세 이런 것들이 독일에게 억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의회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작동했음에도 일반 그때 당시에 국민들의 불신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건설은 미완성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마르 헌법은 의회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의 제도화를 위한 제도화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통일국가의 단일성, 독일 국가의 단일성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 7년 임기로 재선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비상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하원을 제국의회로 아직도 계속 부르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과거의 잠존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 비례대표 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의회가 혼란스러워지는 다양한 정당들, 수많은 정당들로 해서 의회가 정당의 난립으로 의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정권 교체가 잦아지고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되었다. 이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치즘, 국가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이 나치즘은 알다시피 나치의 돌격대, 나치 행동대원들로 구성된 군사 조직이자 독일 청년층에서 나치 세력을 덮는 핵심 조직이었습니다. 돌격대 및 그 사령관은 램은 공산주의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은 영미시 저급한 자본주의,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사회주의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독일 민족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이게 나치즘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치의 돌격대는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할 때까지 계속 세력을 확장해서 마침내 독일에서 정규 군부를 넘보는 수준까지 돌격대의 수장인 램은 독일의 관료화되고 타락한 군부를 돌격대에 휘하여 재편시켜서 민족적 사회주의 혁명을 더욱 가속화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히틀러는 돌격대가 아닌 정규 군부를 선택했습니다. 히틀러는 계속 헌신해왔던 램을 비롯해 돌격대의 수뇌부를 잔인하게 숙청해버리고 히틀러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혁명 이런 게 아니라 히틀러 권력의 야망을 실현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히틀러는 유대인을 제거하고 자기 증식, 군부와 대자본 세력의 충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히틀러의 히틀러에 의한 독재, 히틀러는 전권 위임법, 다만 수권법에 의해서 비상사태의 입법부와 행정부의 입법권을 위임하는 법률, 그래서 이 권한을 가지고 1933년 독일에서 나치 정권의 입법권을 위임받는 법률을 만듭니다. 이것에 의해서 이제 히틀러가 독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권 위임법은 5개 조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나치 히틀러에 의한 독재로 인해서 굉장한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수용소에 강제 이송돼서 죽게 되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럽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의 3분의 2가
사망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1920년대 이후에 영국 헌법, 그 다음에 프랑스 헌법, 사고공화국 헌법,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과 나치즘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